주요 수상 경력은 1996년 농림부 장관상, 과학기술장관부 장관상. 자, 다시 뜨거운 박수로 권대현 박사님을 자, 권대현 박사님 강사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태인보다도 훨씬 손이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고추장으로 좀 유명한데 제가 다닐 때까지도 크게 전기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연과학을 하면서 할리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학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학기술에 뛰어난 사람들이 선정돼서 모이는 기관이 할리몬입니다. 한 5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의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정도에서 지금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주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과학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과학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역사가 어떻게 되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고등학생이죠? 지구과학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우주과학은요? 그냥 같이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물리학은요? 물리, 그 다음에 생물, 화학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리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할리몬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다시 나오지만은 올해 세계 과학 할리몬 서울 포럼이 있으니까 10월 말에 있는데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또 하는 걸 또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뭘까요? 현미경 같은 경우가 되겠죠. 현미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다른 파장으로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파장이 많지 않잖아요. 딸기노초 파란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시광선은 어느 파장이 작잖아요. 근데 파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보다 작은 걸 파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큰 파장이 있고 또 우리 눈은 전체 파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파장이 작은 것부터 중간에 거쳐서 아주 큰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 파장만 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라든지 진실이 없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발달이 이제 여러 가지가 기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거를 작은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예요? 네? 작은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현미경. 파장이 작잖아요. 그리고 큰 걸 볼 수 있는 거는 망원경.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게 현미경이고, 그 현미경은 과학 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나아가면 전자 현미경들이 보면서 그렇게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한 100년 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안을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기계가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몸만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은 안 보지만 몸을 안을 볼 수 있는 것들. 네?
현상의 이해인데 어떻게 하면 볼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이 되는 거고 렌트게에서는 X선이 보이고 지금은 또 전자현미경으로 보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망원경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현상의 이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진실은 쉬운 진실은 봐서 쉽게 이해되는 것이 가장 진실이 쉬운 거예요. 보는데 좀 무심이 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일 과학적으로 제일 잘 되는 거는 보이는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진리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네? 쉽게 이해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어떻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이제 갈릴레오가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보면은 얼마나 큰 건가요? 거대 과학이죠. 이건 어디죠? 태양계를 말하는 거죠. 태양계보다 더 큰 게 또 뭐라고 그러죠? 은하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걸 우리가 지금 큰 어떤 우주 상태에서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거하고 나중에 조금 보면 이거하고 나중에 보면 좀 비슷한 게 하나 나오죠. 물리에서. 네? 이 태양계하고 비슷한 게 이거를 원자라고 보고 이거를 전자라고 보는 것도 보이죠. 네. 그러니까 태양계하고 결국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자 쪽으로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힘이 작용하는 것들은 물리학적으로 아주 그 조그마한 그 원자나 태양계나 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원자 같은 게에서도 어떤 힘이 작용하죠? 원자와 전자 간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한 그 전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있는 게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전자의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똑같이 작용되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지구가 둥근다는 거를 발견 못할 때는 모든 것이 고정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항상 해가 있는 쪽에만 비치는 게 기본적인 자연 원리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네? 채석강이죠. 여기는 어디예요? 스위스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 알라산이요. 네?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순간 요거하고 비슷한 데가 뭐가 비슷해요? 기억이 비슷하죠. 근데 채석강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고, 이거는 단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기에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로키 산맥에 있는 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될 때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5,000년이요. 네? 15년. 네? 8억 8억?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한 2억 년 전에 올라왔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한 6억 년 전, 뭐 한 10억 년 전인데, 그때 델타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게 쌓인 거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15억. 모르죠. 사실은 모르는 정확히 저도 모르지만은 저게 이제 지구과학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구가 몇 년 됐을까? 64. 다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64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6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0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구과학 50억 년 중에서 우리 100년은 얼마나 될까요? 세 발의 피어.
5천만 불이 더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구과학의 역사라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이해하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과학을 이해하면서 과학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비행기 같이 큰 그걸로 발달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하게 계속 안 보이는 것을 발달하는 것이 있죠. 안 보이는 거 발달하는 부분이 전자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죠. 지금 핸드폰 같은 거 거의 안 보이는 것 쪽으로 발달한 거고, 그다음에 보이는 거로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은 이게 뭐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비행기죠. 여러분, 배는 뭘로 뜹니까? 부력이라는 게 뭐죠?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물의 밀도하고 밀도 차이를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르키미데스가 부력을 이야기할 때 동양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계속해서 보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동양에서는 뭘 똑같은 시대에 논자가 있었어요. 논어 맹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 했었냐면은, 동양에서는 보이는 걸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 가치, 예절, 그 다음에 서로 관계,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예요. 근데 지금은 여태까지는 서양 학문이, 분석적인 학문이 세계를 이끌어왔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은 서양 학문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관계가 이제 앞으로는 큰 학문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학문을 할 때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는 왜 떠요? 네. 암벽이 위로 올려주는데 왜 위로 올려줄까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 베르누이 정리 아시죠? 베르누이 정리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옛날에는 파리약 같은 걸 할 때 팔이 이렇게 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불면은 물이 올라와가지고 분무가 되는 것 현상을 파리약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거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데 무슨 현상이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일기압이 있죠. 근데 여기에 배롱을 불어가지고 빨리 공기를 통하면 이 부분은 일기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기가 지나가는 부분은. 그걸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는 날개를 어떻게 하죠? 날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쳐요. 네? 바닷가요. 제트기가 뜰 때요.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에서 보면은 날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다시 올라가면 날개를 집어넣죠. 근데 날개가 뺄 때 이렇게 빼요? 아니면 이렇게 빼요? 이렇게 빼죠. 그러니까 날개를 비행기가 뜰 때도 빼고 또 가라앉을 때도 빼죠. 착륙할 때도. 착륙할 때 빼는 거는 왜 착륙할 때 빼냐면은 비행기가 앞에 들리기 위해서. 저항을 많이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날개를 내리는 거고, 이륙할 때는 베르누이 정리를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내리면은 뭐가 돼요? 공기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만나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더 빠르겠어요? 여기가 더 빠르겠어요? 위에가 빠르니까 양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뜨게 하는 거는 엔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가면서 제트 엔진이 앞으로 가면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서 터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엔진 아시죠? 엔진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제트 엔진 배웠었죠? 요즘 뭐 터보라고 자동차 나오는 거 보셨어요? 터보.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엔진을 집어넣으려면 공기를 집어넣어야 기화가 되잖아요. 근데 엔진이 돌아가는데 터보는 공기를 미리 압축을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힘이 많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펠러하고 프로펠러 비행기하고 아까 그 다음에 제트 뭐라고 그러나 그 엔진하고 터보 뭐라고 그러지? 그거 어떻게 다른 거? 제트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네. 헬리콥터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부력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는 압축 공기가 안 들어오죠. 그냥 공기 이런 지구상에 있으니까. 근데 제트 엔진은 이렇게 프로펠러에다가 싸잖아. 밖에다 싸죠. 큰 걸 싸가지고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 거 제트 엔진. 그 차이예요. 그래서 터보하고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빨라지게 되죠. 그런 비행기가 더 빨리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트 엔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옛날 거는 그냥 통으로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달고 가는 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즘 자동차도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터보라고 해서. 혹시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인데 얼마나 공기를 빨리 가게 하느냐가 터보가 되고, 여러분 자동차에서 저기 뭐라고 그러나 MP라고 HP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는 게 마력이잖아요. 그러면은 터보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큰 마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베를누이 정리인데 이것도 발견할 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저걸 발견하고 저걸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예요?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은 갈릴레오. 이 사람은 갈릴레오. 아르키미데스가 이제 부력을 발견했을 때 그거인데, 저때 우리 동양에서는 아까 누가 같이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맹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시대에 유럽 같은 경우는 석조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물리를 다 배워서 힘을 배워. 여러분, 물리의 가장 큰 기초는 뭐죠? 뭔가요? 물리의 가장 큰 기초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힘이죠.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를 가장 잘하려고 그러면 힘이 몇 개 있는가를 배우죠. 그 다음에 어디로 작용하는가를 배우죠. 방향을. 그래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하고 태양하고 관계도 힘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하고 자연과학도 힘을 배우는 거고요. 그렇게 물리가 가장 쉬운 거고, 그거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물리를 배워서 뭘 배웠냐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로마에 있는 큰 궁궐을 지키게 되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뭐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힘을 이용해가지고 아치를 만들고 그 아치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힘이 되잖아요. 힘을 받아가지고 2층, 3층 아무것도 없는데요. 콘크리트가 없는지 2층, 3층, 6층 막 몇 층까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키미데스는 왜 그럴까를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자연과학의 가장 이건 물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할 때도 왜 그럴까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에 퀘스천을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자가 과학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원동력은 갈릴레오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의 가장 원동력입니다.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과학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이게 쉽게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뭐 외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외워서 대학교는 갈지 몰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뭘 하느냐는 힘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하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진리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고 하면서 모든 그 탐구의 기본적인 힘이 갈릴레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탐구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왜?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제2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또 외워서 대답을 많이 하실 거예요. 피타고라스 제2정의는 피타고라스 제2정의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한 거는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의 작은 주변의 합이 큰 변보다 항상 크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한번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을 보는데 작은 주변의 합은 큰 변의 합보다 항상 크다. 그렇지만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피타고라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가장 유명해진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할까 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직삼각형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직삼각형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직삼각형으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 작은 주변의 합은 큰 변보다 항상 크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곱을 만들면서 작은 주변의 작은 주변의 각각의 제곱은 큰 변의 제곱하고 같다는 걸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타고라스는 처음에는 이걸 삼각형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냥 직삼각형 아니고 이렇게 된 삼각형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만약 직삼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직삼각형으로 만들었어요. 2개나 3개 이상으로요. 네, 틀려요. 3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각각을 이해를 한 게 피타고라스예요. 정말 여러분도 그거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있었죠?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유명해지지 않을까? 피타고라스가 이미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탄젠트가 나오고 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이 나온 거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삼각형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가장 응용을 많이 한 게 그때 관심이 많은 게 건축도 있었고 어느 지역의 산을 높이를 하는 것을 가장 궁금했었어요. 그때 산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직각을 못 재잖아요. 근데 산을 높이를 어떻게 잴까가 제일 궁금해서 나온 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까 말한 대로 탐구의 가장 큰 힘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갈릴레오가 뭐가 쉽게 그때 가장 이해 안 됐었죠? 그러니까 뭐가 쉽게 이해 안 됐었어요? 네? 천동설이 가장 이해가 안 됐었죠. 지구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이해 안 됐을까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둥글지 않고 네모나타는 것. 네모나다. 그러면은 이해 안 된 게 뭐가 있었을까? 수평선에서 배가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하기 위해서 그걸 나중에 찾은 거고, 가장 여러분 지구가 만일 그 플랫하다고 하면은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배가 직각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결벽으로 떨어지는 거를 갖다 이해를, 결벽으로 안 떨어진 거예요. 가장 그 갈릴레오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구가 똑같 지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물은 흘렀는데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죠. 어디 가서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달이 돌고 그건 나중에서 이해되는 부분이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끝까지 가면 뭐가 돼요? 배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배가 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은 만일 그 플랫에서 떨어지면은 물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안 없어진다는 거. 그걸 의심을 가지고 찾은 게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본 적은 없었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그때 이제 천동설과 지구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의 이해를 아까 했었잖아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이해. 여러분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아니 안 보이죠. 이게 또 안 보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개발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걸 뭘로 이해했냐면은 물리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했냐? 요거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중성자, 양자, 원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보이죠? 근데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거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게 이해하는데, 그때 뭘 이해하냐면은,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생물시계 아니면 태양시계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단백질이 태양을 따라서 바라본다는 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물학이라는 거죠. 생물학이 옛날에 생물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생태, 그 다음에 뭐 분류, 뭐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때는 보이는 생물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생물학을 제일 먼저 보게 하려고 하는 게 해부했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해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유전자, 탄수화물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생물학을 무슨 생물학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그 생물학을 무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생물학을 하면은 보이는 것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단백질, 지방, DNA,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생물학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생물학을 분자생물학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이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해를 바라보게 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생물학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고, 돈이 연구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정부에서 그거를 연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의 한 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게 나가지고 쌍떡잎이냐 애떡잎이냐 그런 걸로만 쓰는데, 지금은 시에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게 뚫고 나오는 힘이 생기는 것인지, 어떤 유전자가 하는 것인지, 어떤 단백질이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하는 것이
가장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농경학적으로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거하고 똑같죠? 비행기가 이렇게 상륙할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상륙할 때 내려올 때는 이걸로 해서 뭐 때문에 이걸 한다고요? 상륙할 때는 앞에, 그러니까 뒷바퀴가 먼저 내려오도록. 앞바퀴가 먼저 내려오면은 박잖아요. 근데 뒷바퀴가 내려오고 나중에 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저항을 받쳐주는 거예요. 저항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항이 세지면은 그게 이제 앞에 뜨거든요. 근데 착륙할 때는, 이륙할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워낙 그 강한 터보로 앞에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 무슨 힘이 발생을 한다고요? 양력이 발생한다고요. 네? 양력이. 여러분, 나중에 비행기 탈 때 한번 비행기 여기 옆에 있으면서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비행기 탈 때 이게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한번 꼭 보시라고. 제주도를 갈 때도 저기 갈 때 그때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를. 그래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게 자연과학이고 앞으로 과학이다. 자, 이제 생명과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분자생물학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전에 고전생물학은 뭘 했었죠? 고전생물학은 뭘 했었어요? 고전생물학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한 게 분류를 많이 했었어요. 배추의 품종,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고, 나중에 유전학이, 멘델이 나중에서 유전학을 발견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임체 같은 경우는 해부를 하는 게 이제 생물학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분자생물학이 됐는데, 이게 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란 보이는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근데 요즘에는 보이는 생명과학을 뭘로 이해해요? 보이는 생명과학을, 생명현상을 보이지 않는 학문으로 하는 게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혹시? 네? 네? DNA요? 염색체? 염색사? 네? 뉴클레오솜? 단백질이죠. 네? DNA는 무슨 구조예요? 쉽게 생각하면 배운 거. 나선형이요, 나선형. 이중 나선형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요건 뭐예요? DNA. DNA가 이게 항상 생명현상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DNA가 이렇게 짚어가지고 풀어졌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는 닫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DNA 정보와 비슷한 현상을 지금 갖고 있는 전자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정보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어떤 기능 정보학이 다 나오는 거고, 요건 뭐라고요?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DNA하고 뭐가 다르죠? 유전 정보가 없죠. 유전 정보는 어디서 받아요? 뇌요. DNA에서 받죠. DNA 받아서 단백질이 나오는데, 단백질이 항상 DNA에서 생산하고 안 하고 오는데, 모든 생명현상의 기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는 DNA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DNA는 정보를 갖고 있어.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단백질 중에서 하나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효소라는 거 있죠?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죠. 그 종류가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혹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헬릭스 구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이거는 베타 시프트라고 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헬릭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자르고 어떤 물질을 붙이고 또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에너지를 옮기고 사람이 이식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배부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모든 걸 뭐가 한다고요? 네? 모든 거를 단백질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방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각각의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뭐라는 걸 밝히고 또 뭐라는 걸 밝히는 것이 가장 핫한 이슈라는 것이 발견해지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화학물질의 구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 화학, 그다음에 생물학이 작용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까 지구의 역사를 몇 년이라고요? 50억. 50억 년. 그럼 사람의 역사는 몇 억 년일까요? 몇 억 년? 5천만 년. 네? 5천만 년. 1000만 년?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밀리언 이어라고 써져 있죠? 6억 년이요. 네? 밀리언이요. 600만 년. 600만 년이죠. 이게 600만 년 전에 사람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600만 년 전에 호모 뭐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나타나는 건데 사람은 크게 몇 년부터 있다고 그러죠? 600만 길게 잡아서 뭐 1 밀리언이요 아니면 4 밀리언이요. 네안데르탈인이 몇만 년 전에 네? 100만 년. 사람의 우리가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는 한 길게 잡아서 한 2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공룡. 여러분, 그 동물 중에서 지구를 최대로 장악하는 시대가 언제예요? 백악기요. 백악기죠. 사람은 이것도 안 되죠? 사람은 지금 지구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는 다스리기 전에는 뭐 십만 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공룡은 몇만 년 전 살았어요. 몇만 년을. 2억 년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4억 년에서 6천만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보면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가 돼서 이렇게 사람이 나온다. 이게 이만큼 걸렸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현 상태에서 우리가 현 상태 거를 많이 또 공부하는 학문도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거기다가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플러스해가지고도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대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유인원이 600만 년 전에서 이제 그 한 몇만 년 전까지 된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그렸었죠? 저걸 뭐라고 첫 단어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갖고 필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분리된 게 이게 300만 년으로 나오죠.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게 300만 년이 나와요. 지금은 과학이. 지금 너무 차서. 우리 학생, 가지하고 고추하고 분리되는 거를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근데 나왔는데 유전자 다른 걸 체크를 하면은 몇백만 년 전에 그 가지하고 고추가 분리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화석은 연대를 알 수가 있죠. 화석은 어떻게 알아요? 방사선 그걸로 연세를 아는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언제 분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600만 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분리된 걸 몇백만 년 전이요? 여기 500, 여기는 300, 여기는요 150만 년 전, 여기는 뭐 몇만 년 전에 분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화석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진화되는 거를 연구를 알 수가 있다고.
자, 아까 제가 그러면 이제 물리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가정을 잘 하면은 지구과하고 물리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물리할 때 그 힘과 방향이고, 작용점도 이제 힘과 방향에서 나오는 거고, 물리할 때 가장 여러분 그런 걸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막 배우는데 가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타고 안 타고, 그 다음 사람은 방향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물리에서는 전부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저항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물리라는 거는 사실은 진공 상태에서만 유지되는 항문이에요. 밖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려면 대단히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한쪽으로 뭐가 온다든지 뭐 계산이 안 되는 게 물리. 그걸 전부 물리에서는 뭘로 처리해요? 현대 물리에서는 노이즈, 노이즈로 다 처리를 해야 그게 물리학이 지금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지금 그 기계로 어떤 분석 기계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노이즈를 리덕션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인테그럴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푸리어 트랜스폼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첫 번째 진공에서 하는 거다. 가정.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물리학의 힘이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우리가 물리학으로 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도 다르고 우리 식품에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맛 같은 걸 물리를 이해 못해요. 근데 지금 맛 같은 경우도 물리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전자가 어떻게 여기서 느낀 것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 전달이 같은 것도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정을 하는데 전부 여러분 때는 전부 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공이라고 보고 거기서 하나하나 가정이 빼면은 그게 고등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빼면. 그래서 물리학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 전자 회사에서는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죠? 전자 분자크로 할 때는 진공 상태로 만들죠. 그런 것들을 진공 상태 아니고 다른 거 들어오는 건 전부 뭐라고요?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리는 가장 쉬운 거고, 힘의 방향과 모멘텀과 그 다음에 작용과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이즈 제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생명현상은 물리학에서 생명현상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지금도 지구과학에서 천체 과학에서 어떤 생명현상을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가져가고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잘한 것들은 전부 없는 걸로. 그래서 진공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진공 상태를 얼마만큼 유지해가지고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넣는다가 전자도 물리학이죠. 그거 똑같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물학을 또 한번 보면요. 여러분 생태학은 금방 배웠죠? 많이 배웠죠? 이게 고전 생물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학, 또 조금 배우는 게 발생학, 뭐 해부학. 그래서 옛날에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대학교에서 식물학과 동물학과 그렇게만 나눠져 있었어요. 그다가 한참 미생물학과가 유행했었어요. 근데 미생물이 배우기 쉬워서. 근데 미생물학이 발달하니까 미생물학과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이제 고등식물학이라든지 우리가 동물학이라든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생물학을 가장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르쳐주는 게 목표로 하면 발전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학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한참은 분자생물학이라고 유행을 많이 했었죠. 미생물학, 그 다음에 요즘 더 가면 이제 생화학을 기본적으로 물리생화학. 생화학보다 물리가 많이 되는 거는 물리생화학이 되는 거예요. 화학과 생물학의 중간을 보면은
뭐 생화학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화학과 물리의 중간을 갖다가 물리화학이라고 그랬어요. 화학과 물리학의 중간을 짜서 물리화학이라고 해서 그런 학문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화학과 생물학의 중간이 생화학. 그런 식으로 학문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사실은 이게 다 생명과학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합 생명과학이 아주 많이 발전한다. 예전에는 현대생물학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신경,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추가 지구상에 태어나는 게 1900만 년 전에 태어나서 한 1600만 년 동안 진화가 안 돼요. 쭉 있다가 나중에 최근 한 200만 년 전부터 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있어서는 진화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스프레드가 되면서 각 나라, 각 대륙으로 가면서 거기에 풍토맞게 진화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라는 거는 항상 어떤 자연 현상에 맞게 진화가 된다든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유전자가 커요? 고추 유전자가 커요? 네? 네? 고추 유전자가 크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사람 유전자가 컸으면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 유전자 분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만물의 영장인 어디 사람 유전자가 다 클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고추 유전자가 커요. 물론 사람 유전자도 훨씬 작은 게 많죠. 뭐 제브라피쉬라든지 뭐 애기장대 같은 거 훨씬 작고 그러는데 고추 유전자가 큰 게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유전자가 반복되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한테 없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저게 햇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한테 저 햇빛을 피하는 방법을 유전자 없어도 되죠. 어떻게 피하면 돼요? 딴 데로 가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추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 자외선을 방어하는 유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식물이 유전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우리는 무슨 있으면은 이렇게 다른 현상에서 우리가 손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 안 쓰니까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다른 재앙에서 오면은 그걸 다 방어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유전자는 유전돼야 안 돼요. 되죠. 되니까 유전자라고 그러죠. 근데 유전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별거 안 좋죠. 암도 돌연변이의 현상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단백질하고 유전자의 옆에 가지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메칠기라는 것이 붙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유전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식성이 유전돼야 안 돼요. 왜요?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유전 배우기 전에는 식성은 유전될 것이 않은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 변화된 모디피케이션 되는 것들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결과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무슨 유전학, 나중에 얻은 유전학이라고 해서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이 많이 요새 있던데요. 그 사람의 건강이 옛날에는 유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유전자에서만 다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은, 유전체가 처음에 판도라 산장이라고 해서 그것만 열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수록 더 학문이 더 깊어간다는 거죠. 하나만 딱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하나만 된다는 건 물리학적인 생각이에요. 물리학적인 생각으로 다른 가정을 다 무시하고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가정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생명적인 과학이 더 연구가 30년, 40년 더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보면은, 이런 네이처 사이언스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유전자만 되면 다 걸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생명체는 복잡해가지고, 복합 유전학이 발달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어디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뭐죠? 성신기요. 청진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지금 하는 것이 뭐죠? 항상 뭐를 하죠? 체열을 하죠. 체열. 여러분 체열이 뭔지 알아요? 뽑아요. 예? 뽑아요. 예?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요. 뭐로 뽑아요? 세균 있는 거. 세균 있는 거. 바이러스. 물론 그거 그렇게 세균 있고 피에 바이러스 있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피를 뽑으면은 피 안에 수백만 건의 단백질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생명연사가 단백질이 작용하잖아요. 그 단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대사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그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를 뽑으면은 이 사람이 그 단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 몸체 뭐 거의 수십만 더 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것들 필요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서 지표 단백질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우리가 대사에서 그 단백질이 뭐를 했다. 그래서 이상한 물질들 단백질 말고 이상한 물질들이 나온 것들을 대사물질이라고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 프로테옴이라고 단백질들을 분류하는 것, 분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후성 유전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대사물질들을 하는 학문들이 이게 그런 기계들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병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자체 단백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내에 나쁜 균이 있으면은 건강에 안 좋고 장내에 좋은 균이 있으면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균이 좋은 균이 자라고 나쁜 균이 자라는 것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거 영어를 한번 우리말로 제일 쉬운 말로 해봐요. Fecal Microbial Transplantation. 네, 영어로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Fecal이 뭐예요? 네? 크게. 네. 똥.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건강한 사람의 그 똥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식을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훨씬 건강해진대요. 특히 아토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비옴이라고 미생물들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안 건강하다는 걸 얘기를 해서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플랜테이션이니까 이식이잖아요. 피컬이니까 똥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건강하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아토피가 많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거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응용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초, 농업, 식량, 의학, 제약, 신약, 식품, 영양, 발효, 역사, 우주 이게 다 이게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복합 생명과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앞으로는 생각과 문화, 습관을 없는 걸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학문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른 사람 좀 일어나세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네? 여기는 몇 장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몇 장이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미가 되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잘하는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개미의 그 어떤 자세는 상당히 지금
발전 가능성이 보다.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미는 어떤 그 공장에서 그다음에 그 기계적으로 일을 할 때는 개미가 필요해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 만들 때.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앞으로 미래 시대는 개미도 개미가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개미도 중요하지만은 배짱이 같이 생각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미와 배짱이를 가져왔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요즘 가끔 정부에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면서 자꾸 융합 얘기를 만들면서 개미와 배짱이 그러니까 개짱이로 만든다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럼 개미도 안 되고 배짱이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개미는 개미대로 장점을 더 살리고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가. 거기는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미술도 있을 수 있고 수학도 있을 수 있고 자연과학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고 그러니까 탐구한다니까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돼야 대화에서도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싸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야만이 서로 협력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합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자체가 상대방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은 좋다고도 말고 그 사람이 옳다고도 판단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도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했을 때 그 이해하는 것이 맹자가 상대방의 관계를 이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관계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걸 새로운 힘을 발휘할 역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과학을 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에서도 우리가 탐구하는 생각, 저 사람이 왜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전혀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데 아주 힘이 없이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할 때도 학생할 때도 학문하는 데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서 학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학문도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역량이 돼야만이 배짱이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짱이로 산다고 그랬었죠? 네? 배짱이로 사는 사람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건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권대일 박사님께서 오늘 좀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박수 한번 응답하면 아마 지금 이과생들 그다음에 또 식품 쪽에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직접 보면은 질문하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는 박사님이라는 칭호로 하시고 자기 매달 몇 번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3반 문형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GMO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요. GMO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좀 제재가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기사에서는 GMO를 좀 이렇게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조금씩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GMO가 사람의 신경 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으로는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도 사람한테 해롭다는 결과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은 없는데 신경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는 새롭다는 건 없는데 신경과학은 또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우리나라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GMO는 새롭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새롭지 않은데 너 뭐야 GMO 먹을래? 아니면 GMO 아닌 거 먹을래? 선택하라고 그러면 GMO. 그게 심리학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학문은 심리학적인 그런 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어려운 학문들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지나가요, 안녕하세요. 그냥. 3학년 3반 이종석이라는데요. 네, 저기 박 교수님께서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식품공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입장으로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요즘 식품 안전성 의식이 높아지면서 GMO, 앞에서 말했듯이 GMO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에 하지만 미래에는 식량이 부족할 전망이 있어서 생산량이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GMO 식품이 안전할지 불안전할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아주 좋은 질문들 계속 나오는데 저는 여기 지금 계속 지금 정부에다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앞으로 그 과학을 어떤 그 산업을 생산 경제로 보지 말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GMO가 얼마든지 GMO는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콩을 많이 생산한다든지 뭐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는데 식품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비 경제가 중요해요. 어떤 걸 소비자가 어떤 걸 먹을 것인가. 아까 똑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두 사람이 먹는데 생산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 있는데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 경제로 보면 GMO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에서 지금 식품 관련학과 모든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생산 경제만 가르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뭐 할 것인가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생산 경제가 아니라 소비 경제. 그러면 소비 경제 측면에서 볼 때 값싼 거를 먹을 사람들은 먹고 상관없으니까 해롭진 않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GMO를 그렇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우리가 생산 경제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소비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나 언론 같은 데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MSG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인데요. 근데 저는 식품 첨가물이 안 좋다고만은 생각하진 않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방송에서 식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참 많죠. 근데 통계를 보면요. 방송에서 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정보가 그 분야가 식품이래요.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입시 정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가 왜 문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연과학적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그 MSG에 대해서 기고를 했어요. 그때 뭘 기고를 했었냐면은 MSG에 대해서 기피증을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그때 당시에 아무런 정보 없이 무식하게 이렇게 깊이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30년 후에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 왜 무슨 문제냐면은 MSG라는 거는 맛을 내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덜 쓰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맛을 내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소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 근데 MSG를 씀으로써 설탕과 소금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MSG가 더 좋을 것이라고 기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기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미원에서 돈 받아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30년 이후에는 그 얘기가 지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첨가물이 우리 국민들이 첨가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누가 하면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식품국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까 소비경제라는 게 그거예요. 이 식품이 나쁘다 안 나쁘다는 걸 소비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첨가물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봐 진짜. 확실하게 안전에 문제없는 것들 아 내가 두 번 데리고 왔다니까. 깊이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누가 몰라 씨발. 과학적이지 않은 거에 따라서 이거 이 어때? 쓰렸다 저리 쓰렸다는데 그게 문제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첨가물은 좋은 첨가물도 많고 MSG 같은 경우는 설탕과 소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설탕과 소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통증에다가 진동 일으켜가지고 뭐 비만, 당뇨, 고혈압 다 네가 있잖아요. 설득하고 가. 그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해가 없어요. 좋은 질문 하네요. 저는 3학년 3반 박석호입니다. 미래에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 저희가 섭취량이 적어져서 위가 작아질 것 같은 인간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걱정되세요? 네? 위가 작아질까 봐서. 참 이게 식품도 많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도에요. 미래 예언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세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2000년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칼로 음식 주머니 하나만 갖고 다니면 먹는 문제가 다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대 가면은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언 세 개 중에 하나가 2000년대 가면은 전 세계가 2시간대 콩고르기가 그때 69년도가 콩고르기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떴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식품의 기능을 단순히 칼로리만 얻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식품 먹는 시간도 산업화에 저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식품 발달이 먹고 일하려고만 발전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예언이 맞는데 여러분 식품이 먹고 일하려고만 한 거 아니잖아요. 먹고 공부하려고도 해야죠. 여러분 때는 잘 먹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먹고 일하는 사람보다 먹고 노는 사람이 지금 더 많아요. 먹고 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품 발달 방향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칼로리로만 가겠다, 식품이 간다, 그거는 예언이 틀린 거예요. 사실 고칼로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칼로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칼로리가 남아도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성이라든지 영양성이 있는 그런 칼로리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한 200만 년 지나면 이거 작아질 수 있겠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웅길입니다. 요즘에 다른 종끼리 유전자 조합을 하는 것처럼 인간과 말이 유전자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종 결합에서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아마 말하고 사람은 안 해봤겠지만 그 이종이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우장춘 박사가 아마 처음으로 뭐라고 그러나 씨 없는 수박을 갖다 이종 있죠? 이종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종 아니죠? 자연간 이종 결합을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크게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는 되겠지만은 그럴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강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식품공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가 흔히 즐겨 먹는 영양제 같은 경우 보면은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담석증이라든가 요로결석이 찾아오고, 또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비타민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증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과연 필수적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그러니까 칼슘이 지금 대부분 칼슘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칼슘이 남아져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지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칼륨이 또 많으면 또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데, 아마 영양제 중에서도 영양제를 약품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같이 많이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건데,
영양제는 그냥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보조제로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비타민 C라든지 다른 수용성 비타민은 오버되면 다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필수 같은 경우는 필요하는데, 아마 그 영양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한 가지만 먹으면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약같이 이 영양제 먹고 이 영양제 같이 먹으면, 계속 많이 먹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양제는 그냥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줄기세포도 많이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영양제 안 먹어도 다 되는데, 나이 먹으면 줄기세포도 안 돼서 힘도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도 좋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은 어느 포인트까지 젊은 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계속 몸에서 계속 그 새로운 세포라든지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힘이 언제든지 보완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칼슘 같은 경우는 그 대신 하나 좀 잘못된 거 하나만 얘기하면서,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현미 같은 거, 요거는 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